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숲해설가 수비의 김포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원환경재단에서 진행하는 노원환경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곳 중량천에서부터 이쪽 당현천까지 쭉 걸어가면서 자연과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가볍게 몸을 살짝 풀면서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목이나 발목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중량천에서 시작해서 당현천으로 쭉 걸어가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상계역까지 갈 거고요. 앞에 있는 하천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중랑천입니다. 이 중랑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의정부 한강에서 한강에서 이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성동구 쪽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큰 하천입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에 보시면 당현천입니다. 이쪽은 이 당현천은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일대에서 쭉 내려와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와서 중랑천과 합류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당현천을 같이 한번 걸어 볼 건데요. 그러면은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물들이 내려올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숲에 있습니다. 숲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물을 흘려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숲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토양이 이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바로 이제 숲의 수원 함량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수원 함량 기능을 통해서 숲이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숲의 토양은, 특히 숲의 산림 토양은 단단한 땅이 아니라 이 푹신푹신한 낙엽이나 유기물층 같은 것들이 아주 푹신푹신한 표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많은 공간들 사이에 물이 흡수되어서 약간 스펀지처럼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지하수나 아니면 계곡으로 조금씩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날도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이 콸콸콸 한 번에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산이 이렇게 흡수를 먼저 하고 조금씩 내려주기 때문에 홍수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수질을 깨끗하게 해주는 수질 정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이렇게 댐처럼 정말 다양하고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 해서 숲을 녹색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당현천은 또 조금 특별한 하천인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말라 있다가 비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이 건천이었어요. 네, 건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태 하천 복구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생태 하천으로서 저희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조성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현천은 지금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현천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 생태를 확인하면서 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관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야기해 드릴 거는 이 당현천에서 살고 있는 생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야행성이라서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뭘까요? 수달이요.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수달이 나타났다 이런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왜 수달이 나타나는 게 화제가 되는 걸까요? 밤에 움직여서 낮에만 보여서. 또 있을까요? 멸종위기. 정답입니다. 사실 수달은 서울의 하천에서 옛날에는 살고 있다가 사라졌었습니다.
완전히 잣을 감췄다가 요즘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의 준위협종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년기념물 330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등록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달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러면 수달이 사라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생태 파괴? 오, 맞아요. 또 있을까요?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없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총 3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달이 사라진 첫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사냥입니다. 수달의 모피가 굉장히 최고급 모피였어요.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촘촘해서 보온도 잘 되고 방수도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최고급이니까 비싸게 팔렸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달의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게 되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계와 파괴 그리고 먹이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하천이 지금은 깨끗하게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막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공장이나 생활 폐수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오염되어서 이제 물고기들이나 수생 생물들이 많이 못 살게 됐죠. 근데 수달은 특히나 하루에 750g에서 1500g 정도의 먹이를 먹는 굉장히 대식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먹이가 풍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오염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서식지의 파괴입니다. 수달은 하천의 물가에서 살아가요. 물가에서 살아가는데 주로 어디서 살아가냐면 보시는 것처럼 돌 틈이나 이런 나무의 뿌리의 틈이나 뭐 동굴이나 이런 것들에서 몸을 숨겨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천을 자꾸 개발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이제 틈이 없어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개방이 돼 버리잖아요. 식물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수달이 자연스럽게 몸을 숨길 은신처가 사라지고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수달이 사라졌었는데요. 최근에 수달들이 한 마리씩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 환경오염이 많이 줄어들고 먹이가 풍부해지고 서식지가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달은 최상위 포식자예요. 하천 생태계에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가 있으면 중간 포식자들의 개체수를 줄여주겠죠. 그러면 그 밑에는 더 풍부한 먹이 사슬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먹이 사슬의 균형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뉴스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처음 출발했던 곳 기억나시죠? 중랑천과 당연천이 만나는 곳 거기서 수달이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총 약 15마리 정도의 수달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서식지도 잘 지켜줘서 더 많은 수달 또 다른 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걸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당현천 수생태 현황이 보여주는 현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가리, 쇠백로, 청둥오리, 흰뼈 검둥오리, 붉은머리 오목눈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QR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은 간단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셔서 QR코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시면서 하늘이나 이렇게 하천의 새들 혹시 보셨나요? 다양한 새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외가리나 백로 혹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가리 보신 적 있으시죠? 외가리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외가리는 주로 논이나 이런 하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개구리나 뱀이나 수생곤충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외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먼저 외가리는 한 90에서 100cm 정도 되는 크기의 좀 꽤 큰 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날아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서서 막 먹이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외형의 특징으로는 이 머리, 눈 위에부터 이렇게 뒷머리까지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뱅기 깃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색 두세 가닥의 뱅기 깃이 멋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약간 회색이에요. 완전 하얗지 않고 약간 회색에 어깨에 검은색 어깨 깃이 있습니다. 백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중대백로와 새백로만 알려드릴게요. 중대백로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는 크기로 구분합니다. 외가리와 같은 크기인데 몸이 완전 하얀색이다. 그러면은 중대백로라고 하고요. 근데 완전 하얀색인데 크기가 한 60cm로 작다. 그러면은 쇠백로라고 합니다. 그럼 크기로도 알 수 있고, 근데 너무 멀어서 혹은 아니면 외가리랑 비교할 수가 없어서 크기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리를 보시면 중대백로는 노란색입니다. 외가리처럼 노란색이고 쇠백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까만색이죠. 훨씬 더 뾰족하고 검은색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백로는 다리가 발끝까지 검은색이에요. 근데 쇠백로 같은 경우는 다리가 노란색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90에서 100cm의 큰 새인데 머리나 이렇게 날개에 검은색이 있다. 그러면 외가리. 근데 전부 다 하얀색이다. 그러면은 중대백로 맞아요. 그런데 크기가 조금 작고 부리가 검은색이고 발만 노란색이다 하면 쇠백로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게 이제 하천이나 이제 논에 갔을 때 새들 큰 새들은 그렇게 구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수생 생물은 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같이 가서 관찰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들을 한번 관찰해 볼 건데요. 이 당연천에서는 잉어도 있고 새뱅이, 돌고기, 대륙종개, 청개구리 등등의 다양한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몇 가지 해드릴까 합니다. 물고기가 천적을 피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바위 밑으로 숨는다. 오, 맞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위장입니다. 위장. 물고기 보면은 무늬도 있고 색깔도 갈색이고 그렇죠.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이나 비슷한 얼룩으로 만들어서 천적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물고기 배 색깔은 왜 흰색일까요? 햇빛을 못 봐서? 안 타서? 너무 참신한 대답인데요. 요건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배가 왜 흰색이냐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새의 입장에서 물고기를 사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고기의 등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은 땅이나 바위나 이런 거와 비슷해져야지 위장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포식자가 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래에서 수변 위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쳐다본다 했을 때는 오히려 검은색이나 짙은 색은 눈에 더 띈다고 합니다. 햇빛 때문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흰색으로 위장을 해야 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도 흰색인 것도 위장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무리를 짓는데 어떻게 천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물고기처럼 보여서. 더 큰 물고기처럼 보여서. 너무 이것도 참신한 대답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뭉쳐서 다니면 표적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천적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피하냐면 우리가 한 마리를 고정해서 쫓아갈 때는 한 마리의 움직임을 포착하지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여러 마리가 있을 때는 그 무리를 포착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따라가다가 얘네가 사방으로 딱 흩어져 버리면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면 약간 멈칫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제 물고기들의 생존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무리 지어 있으면 저네들도 저렇게 생존 방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은신처의 틈 같은데 숨어서 이제 덩치 큰 포식자를 피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이제 천적으로부터 물고기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회피하는 방법들입니다. 재밌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탄소 중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대단하십니다. 탄소 중립. 제가 탄소 중립, 저희가 그냥 가기만 하면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줄이고 배출된 탄소는 제거 또는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너무 쉽게 다 맞추셨네요. 첫 번째 정답은 O입니다. 배출되는 탄소는 이제 감소시키고 이제 배출 이미 된 탄소들은 제거하거나 흡수하거나 억제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총 배출량을 제로로 0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지구온난화 요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자, 우리가 배출되고 흡수하는 걸 제로로 만들자라고 이제 표명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많은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 등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탄소 중립은 2006년 영국 의회 과학기술처에서 제안한 개념입니다. 네,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 총량인데요. 제품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산할 때부터 유통되고 또 판매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이제 다 합쳐서 적어 놓는 게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제품마다 그렇게 인증 마크를 도입을 합니다. 제가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마트에 들려가지고 물을 2개를 사왔습니다. 여기 CO2 보이시죠? 네. 여기 CO2하고 탄소 발자국 몇 그램, 뭐 101g, 뭐 71g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생산하고 이제 유통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이렇게 표시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만약 지구의 평균 기온 3도가 오른다면 생물종의 약 15에서 40%가 멸종될 수 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이게 생물종의 15에서 40%가 멸종되는 거는 2도씨만 올라도 그렇게 됩니다. 3도씨가 오르게 되면 인구의 약 3%인 2억 명 정도가 기후 난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환경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2도, 3도 오르는 것이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OX 퀴즈. OX 퀴즈 풀어보니까 이제 탄소 중립이 좀 중요한 거구나. 탄소 중립 이렇게 표시하고 있구나.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탄소 중립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쁜데요. 보통 한 가구에서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150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흡수하려면 소나무가 36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실 때 1000km를 우리가 달리게 되면 130kg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걸 또 흡수하려면 소나무가 31그루가 또 필요하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배출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그거를 흡수하거나 하려면 정말 많은 나무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이 하천 생태계도 보면 막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천도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하천의 이런 환경을 조성을 잘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일회용품 덜 쓰기. 일회용품 덜 쓰기.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텀블러 들고 다니기. 텀블러 사용하기. 맞아요. 또 장바구니. 장바구니. 맞아요.
우리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쓰레기 줄이기. 맞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플러그 뽑기. 맞아요. 안 쓰는 가전제품 이런 거 플러그 뽑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렇죠? 그리고 분리수거하기, 물이나 전기 같은 거 최대한 아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뭐 학교나 직장에 갔을 때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회용품 안 쓰기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있고, 그리고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이 타월 대신에 이제 손수건 사용하기. 자, 그리고 노원환경재단에서도 5가지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그리고 흡수원,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원환경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탄소 중립 참여 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캠페인을 함께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나는 탄소 중립 이런 걸 실천했어요, 이렇게 인증샷도 남기셔서 탄소 중립을 참여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개인 한 명이 막 몇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그렇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아주 작은 실천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의 발전과 합쳐져서 우리가 탄소를 중립할 수 있도록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나무의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나무죠. 많이 보셨죠? 버드나무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천가에서. 잘 알고 계시네요. 버드나무는 보통 10에서 20m까지 자라는 키 큰 나무고 하천이나 호수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살더라도 버드나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이제 종류가 많아요. 버드나무과 식물이 많은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 이렇게 있고요. 큰 버드나무가 있어요. 왕버들이라고 굉장히 오래 살고 큰 나무, 우리나라 5대 거목 중에 하나인 왕버들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키버들, 용버들, 갯버들 이런 다양한 버드나무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밌는 사실 3가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드나무는 진통제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아주 옛날부터 진통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나 옛날부터냐면 고대 이집트 때부터 아픈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버드나무 껍질을 약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에 가지를 달여가지고 이가 아프신 분도 있죠. 그러면 그 달인 물을 머금고 있으면 치통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버드나무에 있는 성분을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입니다. 네, 그 아스피린이 이 버드나무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옛날 이야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옛날에 고려 태조 왕건 때 숨차게 뛰어와가지고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잔 주세요 하고 어떤 처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처녀가 물을 따서 그냥 주지 않고 잎을 하나 띄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때 나오는 그 잎이 이제 버들잎이죠. 그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또 이제 버드나무다. 세 번째는 도깨비불입니다. 도깨비불. 버드나무가 오래돼서 썩게 되면은 우리 공동묘지에 도깨비불 나오는 거 아시죠? 공동묘지에 그 인 성분이 나와서 이제 어둡고 습하고 아니면 비가 왔거나 하면 깜깜해지면 이렇게 불빛이 도깨비불이 생기는데 이 버드나무의 이제 껍질에도 이제 인 성분이 많아서 밤에 습할 때 보면은 이제 도깨비불이 보인다고 해요. 이렇게 3가지 버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한 나무이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천에서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버드나무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탄소를 흡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은신처와 서식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풀들 보이시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 풀 혹시 이름 아시나요? 강아지 풀? 대왕 강아지. 많은 분들이 강아지 풀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큰 강아지 풀, 왕 강아지 풀이라고 막 많이 부르시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수크령입니다. 수크령. 처음 들으시나요? 수크령. 네, 수크령. 이 친구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꽃이삭이 이렇게 익으면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가을 느낌을 정취를 막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예쁜 친구들이에요. 예쁜 풀들. 벽과식물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렇게 가을 모습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조경용으로도 많이 심고 있어요. 와서 한번 만져볼게요.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연을 만나셨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연을 진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꽃 이삭이나 수크령 만나시면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도 보시고 만져도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얘네들의 옛날 이름이 길갱이. 네. 왜냐면은 길가에 있는 억센 풀이다. 억세고 질긴 풀이다라고 해서 길갱이라 부르다가 수크령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 계기는 그령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령. 네, 그령이라는 이 수크령보다 이 꽃이삭이 훨씬 작은 그령이라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은 뭐 암수할 때 암자를 붙여서 별칭으로 암그령이라고 했고 이 친구는 수를 붙여서 수그령 하다가 수크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령이라는 식물은 구호파초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꼬리, 이 꽃이삭이 강아지 꼬리 닮았다. 그리고 이거 풀을 엮어가지고 동물이나 사람이 발에 걸리도록 했다고 해가지고 그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크령도 약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밑에 보시면은 뿌리들이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벽과식물이어서 뿌리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하나 혼자서 딱 자라지 않고 서로 막 얽혀 있습니다. 뿌리들이 막 얽혀 있기 때문에 토양이 유실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되게 좋은 기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단단하게 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토양 유실도 방지가 되고 되게 가을가을한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풀입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많이 보거든요. 시골 분들은 대부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시골 수크령 보면은 시골에서 뭔가 가을의 그 느낌이 물씬 향기가 딱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있는 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수크령 알게 됐으니까 이제 자주 보시면서 이게 수크령이구나, 이게 또 토양 유실도 막아주는구나, 뭐 등등 기억하시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가볼까요?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종점인 상교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중랑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당연천을 따라 쭉 이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힘들었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랑 오면서 보셨겠지만 너무너무 예쁘고 또 제가 해드린 이야기 말고도 굉장히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오시면서 보셨죠? 지금 뭔가 구조물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요. 밤에 이제 또 예쁜 구조물의 불빛들을 보면서 걸으시라고 노원 달빛 산책이라는 축제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또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물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환경과 생태 관련된 행사들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니까요.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중랑천 환경센터에는 다양한 생태 그리고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수달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수달에 대한 서식지를 찾아보거나 모니터링하는 수달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랑 같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우리 보기만 했잖아요. 직접 잡아보는 그런 도시 어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새를 관찰하고 또 따라 그려본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축제, 행사, 체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자주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숲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숲 해설가 수비아이 김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